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암투병 이후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여성이에요. 처음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을 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당시 제 나이가 28이었는데 고작 이거 살고 죽어야 하나 하루하루가 우울하기만 했어요. 자다가도 문득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하늘이 원망스러워서 잠도 못 이루고 울기만 했죠. 그런데 정작 암투병을 하다 보니 암세포보다 더 지독한 놈이 제 옆에 있었더라고요. 제 남편이요. 그놈 때문에라도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서 이를 악물게 되었어요. 남편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지독한 암세포도 이길 정도였으니 얼마나 악독한 놈이었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지금부터 제 암투병기, 아니 악독한 남편 놈 복수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린 시절 저는 해외에서 자랐어요. 사업을 하시는 아빠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 때 중국 심천으로 이사해서 그곳에서 청소년기까지 보냈거든요. 당시 심천에는 세계 각국 기업들의 제조 공장이 들어서 있었어요. 한때 아메리카 드림을 꿈꾸며 젊은이들이 미국으로 향했던 것처럼 심천이 바로 그런 곳이었죠. 중국 각 지역의 노동자들이 돈을 벌러 심천으로 몰려들었거든요. 중국인들에게 심천은 기회의 땅이자 신분 상승의 꿈을 이뤄줄 로또와 같은 곳이었어요. 하지만 세상살이가 다 그렇듯 성공을 이룬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 냉혹한 현실에 좌절하고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늘어갔죠. 부의 상징인 높은 아파트가 곳곳에 들어섰지만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빈곤한 노동자도 늘어갔어요. 16차선을 달리는 승용차 대부분은 해외 유명 브랜드 차들이었어요. 한 대 걸러 한 대는 벤츠, 아우디 같은 고급 수입차였죠. 급격한 빈부차는 사회 곳곳을 병들게 만들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심천은 무법 도시처럼 변해갔어요. 특히나 외국인들은 강탈자들의 표적이 되곤 했어요. 당시 저희 아빠도 아우디를 끌고 다니셨는데 한 번은 아빠 차를 타고 온 가족이 외식을 하러 나섰다가 신호에 걸려 차를 세우게 됐는데 갑자기 누군가 달려들어선 벽돌로 보조석을 깨고 칼을 들이밀더라고요. 보조석에 앉아있던 엄마는 놀라서 벌벌 떨었고 아빠는 괴한의 요구에 따라 지갑을 꺼내들었어요. 다행히 그 순간 신호가 바뀌어서 그대로 내달릴 수 있어 돈은 뺏기지 않았지만 그 일 이후로 엄마는 바깥 외출도 삼가한 채 집에만 머물렀어요. 여보, 돈도 좋지만 이러다가 무슨 일 생길 것만 같아서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우리 홍콩으로 이사를 가든지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가요. 애들 생각도 해야죠. 당시 중국은 한창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던 때라 아빠 사업도 승승장구 중이었는데 그걸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자고 하니 아빠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여보, 조금만 참아보자. 전보다 도로에 공원도 많고 아파트 내 치안도 괜찮잖아. 지금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지난 10년간 그 고생을 하고 이제야 수학을 할 순간인데 어떻게 포기해? 나라고 왜 애들 걱정이 안 되겠어? 하지만 우리 애들 남부럽지 않게 키우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당신이 정 고집 부르겠다면 좋아. 애들 데리고 당신이 한국에 들어가. 난 여기서 좀 더 버텨볼 테니까. 한동안 중국을 떠나는 일로 엄마 아빠는 말다툼을 하셨고 결국 몇 달 뒤 엄마와 우리 남매는 심천을 떠나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초등학생 때부터 중국에서 교육을 받았던 터라 한국 학교에 적응이 힘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였어요. 중국 교육은 한국보다 강압적이고 약간 무대뽀 같은 반면 한국은 꽤 자유로운 편이었거든요. 방과 후 사교육 역시 심천에서도 늘 하던 거라 딱히 힘들 건 없었어요. 심천에 살 때도 엄마가 저희 남매의 영어 교육에 공을 들이셨었기 때문에 그 덕도 톡톡히 보게 되었죠. 덕분에 오빠도 저도
대학 진학을 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었어요. 한 가지 아쉬운 건 아빠랑 떨어져 살아야 했던 거였죠. 화상 통화를 할 때마다, 점점 더 수척해지는 아빠를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그렇게 떨어져 지낸 지 5년쯤 지나서야 아빠는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 사이 고등학생이던 저는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고, 다행히 제 졸업식엔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었어요. 연년생인 오빠는 군복무 때문에 아직 대학생 신분이었고, 저는 졸업 전에 합격한 회사에 다니게 되었어요. 네이티브 스피커 수준의 중국어 덕을 보게 된 거였죠. 제가 입사를 하고 반년쯤 지나자 부모님은 고향으로 내려가 사시겠다며 귀농을 선언하셨어요. 젊은 시절을 해외에서 치열하게 사신 탓에 이제는 그간 벌어놓은 돈으로 고향에서 편히 살고 싶으시다면서요. 자식들도 다 키웠으니 이만하면 부모 노릇은 다 한 거 아니겠니? 앞으로 네 엄마랑 둘이서 신혼 때처럼 살아볼 생각이다. 그러니 앞으로는 니들이 벌어서 시집 장가도 가고 가정도 꾸려 살아봐. 오빠의 남은 학기 학비를 끝으로 더는 지원이 없을 거라는 말씀을 남기시곤 부모님은 고향으로 내려가셨어요. 거기다 오빠까지 친구와 살겠다며 집을 나가는 바람에 저는 오피스텔로 이사를 했어요. 처음엔 좋았어요. 난생 처음 혼자서 살게 된 터라 집 꾸미고 살림 늘리는 재미가 쏠쏠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재미보다는 불 꺼진 집에 돌아와 밥도 혼자 먹고 TV도 혼자 보고 쉬는 날엔 말 한마디 않고 사는 생활이 우울하더라고요. 한국에 돌아와 사귄 친구들이 꽤 있긴 했지만 다들 회사 일에 바쁘거나 일찍 결혼을 한 친구들은 육아 때문에 시간을 내기 힘들었어요. 그러던 차에 회사 동료 권유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외국에서 살다 온 사람들이 주였어요. 한국 사회에 완벽하게 녹아들지 못한 사람들이지만 한국이 좋아서 함께 국내 여행을 다니면서 한국의 산과 바다를 즐기는 사람들이었죠. 혼자서는 엄두가 안 나는 여행이지만 여럿이 힘을 합해 다니니까 두려움도 덜하고 신이 나더라고요. 각자 인터넷이나 지인을 통해 얻은 정보를 모임에 나와 나누기도 하고 한국살이의 어려움도 나누곤 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외국어를 배우러 가입한 한국인들이 늘면서 커뮤니티가 변질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주로 백인 위주의 젊은 이성들을 타깃으로 삼아 연애 목적으로 접근하곤 했는데, 연애를 시작하면 커플이 동반으로 커뮤니티를 탈퇴하곤 했어요. 굳이 귀찮게 여행까지 다니지 않아도 영어를 가르쳐줄 상대를 구했으니 더는 커뮤니티가 필요 없다 이거였죠. 모처럼 좋은 모임을 통해 주말마다 여행도 다니고 말동무도 사귀었던 저로서는 무척 안타까웠어요. 남편과 만나게 된 건 그 무렵이었어요. 하루는 커뮤니티에서 함께 활동하던 남자분이 제게 톡을 했더라고요. 이 사람이 바로 훗날 제 남편이 된 남자예요. 남편은 이번 주말에 강화도 전등사에 갈 건데 시간이 되면 같이 가자더군요. 안 그래도 심심했던 터라 두말 않고 바로 가겠다고 했죠. 모처럼 사람들과 여행을 떠난다는 생각에 들떠서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겨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약속 당일날 나가보니 남편과 저 둘뿐이더라고요. 실망한 제 표정을 본 남편은 머쓱한 표정으로 그러더라고요. 아, 나이 많은 아저씨랑 단 둘이 가게 돼서 실망했나 보네. 정 안 내키면 안 가도 돼요. 아니에요. 전 여러 명이 같이 가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당황한 것 뿐이에요. 남편은 저보다 7살이 많았어요. 어릴 때 미국으로 이민 갔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 회사에 취직해 돌아온 경우였죠. 커뮤니티에서 만난 지는 꽤 됐지만 단둘이 대화를 나눠본 적은 거의 없어서 서먹서먹한 상태였죠. 이런 사람이 왜 굳이 친하지도 않은 나한테 연락을 했을까 궁금했지만 선뜻 묻기도 뭐했어요. 혹여 기분 나빠할까 봐요. 그런데
전등사까지 가는 내내 대화를 나눠보니 의외로 통하는 부분도 많고 외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겪은 일들도 비슷한 점이 많아서 금방 친해졌어요. 그날 남편 차를 타고 편하게 전등사 구경도 하고 대학 후에 해물 칼국수를 먹고 집으로 돌아온 후로는 연락도 자주 하고 주말마다 같이 여행도 다니게 되었죠. 여럿이 여행을 다니는 것도 좋았지만 마음 맞는 사람 둘이서 다니는 것도 꽤 좋더라고요. 어느덧 오빠 동생으로 지내게 된 우리는 서로의 집을 오가게 되었고 어느새 연인으로 발전했어요. 우리 차라리 살림 합칠래? 괜히 이중으로 집세 내며 돈 낭비할 필요 없잖아. 그렇긴 한데 돈 거는 좀 그래. 우리 부모님도 허락 안 하실 거고. 내심 결혼하자는 말을 기대해왔던 저로서는 동거를 하자는 남편 말이 왠지 서운했어요. 나를 그저 즐기다 버릴 상대로 생각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럼 결혼은 어때? 그 말에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남편은 환하게 웃으며 그러더군요. 아, 다행이다. 사실 난 내가 나이가 많아서 결혼 얘기 꺼내는 게 왠지 어린 너한테 결혼 닥달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걱정이었거든. 얘기를 듣고 보니 남편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이유였지만요. 저희 집에서는 일찌감치 결혼 허락을 받았지만 시부모님은 미국에 살고 계셔서 인사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생각지 못한 일로 만나게 된 거예요.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시작된 이주민 추방 분위기가 거세졌는데 그게 한인 사회에도 파장을 일으키면서 저희 시부모님이 한국으로 돌아오시게 된 거예요. 정확한 사연은 모르겠지만 오랜 시간 미국에 살았으면서도 제 남편과 시누이와는 달리 시부모님은 시민권조차 얻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아들이 한국에 터를 잡은 차에 미국 정부의 압박까지 거세지자 결국 한국행을 결심한 거였죠. 그 바람에 저는 시부모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미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이라고 하기에는 영어 실력이 많이 짧으신 것 같아 보였어요. 쉬운 단어들만 영어로 하시고 문장은 한국어더라고요. 그런데도 말끝마다 한국과 미국을 비교하시며 한국을 비하하는데 듣기 불편하더라고요. 그래, 부모님은 시골에 사신다고? 그럼 농사 지으시겠네? 힘드시겠다. 미국은 농사를 지어도 땅이 하도 넓으니까 기계가 다 하거든. 근데 한국은 땅덩이가 좁아서 죄다 사람 손으로 하잖아. 아, 생각만 해도 쏘하드야. 그럼 학교는 컨트리에서 다녔어? 아니요. 중국 심천에서 살다가 고등학생 때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에서 다녔어요. 중국? 오 마이 갓. 후진국에서 살았구나. 집이 많이 어려운가 보네. 중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와선 시골에서 살고. 마치 헐벗은 거지를 보는 듯 안 됐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는데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이거 미국에서 올 때 사온 건데 한번 먹어보겠어? 한국에선 돈 주고도 못 사는 거라고. 이게 한 2, 3불 하는데 우리 애들이 어릴 때부터 많이 먹던 거라서 내가 일부러 코스트코에 가서 사온 거야. 시어머니는 초코바를 하나 내밀며 미군이 헐벗은 전쟁 고아들한테 미제 초콜릿을 던져주듯 했어요. 한국에 있는 코스트코에서 버젓이 팔고 있는 제품을 말이죠. 알려드릴까 하다가 초면에 기분 상하게 할 거 뭐 있냐 싶어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받았죠. 시어머니의 이런 태도가 변하게 된 건 상견례 때 저희 부모님을 만나고 난 뒤였어요. 식사 후에 화장실에서 저희 엄마랑 마주치셨는데 저희 엄마가 화장을 고치느라 꺼낸 명품 화장품을 보시고는 눈이 휘둥그레지신 거예요. 거기다 주차장에 세워둔 저희 아빠의 벤츠를 보시고는 시아버지도 두 눈이 커질 정도로 놀라시더라고요. 그 때문이었을까요? 결혼을 앞두고 혼수와 예단을 준비하는데 시댁에서 요구한 스케일이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특히 시누이는 평생 써보지 못한 명품 브랜드를 이참에 원 없이 써보겠다고 작정한 건지 백부터 구두, 옷까지 온통 명품 브랜드로 맞춰달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과 아버님도 덜하지 않았어요.
골프채랑 백까지 브랜드 제품으로 고른 데다 시어머니는 다이아 반지까지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들어서 알겠지만 우린 친척이 별로 없어서 따로 예단 준비할 게 없어. 그냥 데디랑 나랑 우리 토터 것만 해오면 돼. 돈 안 들어서 좋지? 돈 아끼게 해줬으니까 우리 식구 건 내가 적어준 대로 준비해줘. 아, 그리고 집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복층 오피스텔이라면서? 우리 재훈이 살고 있는 원룸보다는 거기가 더 살기 편하지 않겠어? 살던 집이니까 혼수 채우는 것도 편할 테고 말이야. 그럼 집 문제는 그렇게 피니쉬하고? 잠시만요, 어머님. 신혼집을 제가 살던 오피스텔에서 하라고요? 왜? 뭐가 문제 있니? 설마 월세라서 그러는 거야? 얘, 너 참 촌스럽다. 미국은 전부 월세야. 전 세계를 돌아봐. 한국처럼 전세 놓는 집이 있나? 네가 어릴 때부터 후진국에서 살다 와서 모르나 본데 월세는 하나도 창피한 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어머님. 제가 혼수랑 예단 비용으로 수천에서 1억 가깝게 쓰는데 집까지 제 집에서 사는 거면 재훈 씨는 뭘 해오는 건가요? 처음부터 양가 부모님 도움 없이 저희 힘으로 하기로 한 결혼이에요. 서로 반반 부담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말인데요. 말씀하신 예단은 도저히 제 힘으론 불가능해요. 특히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적어준 에르메스 백이랑 샤넬 백의 경우는 돈 가지고 간다고 매장에서 바로 살 수 있는 모델이 아니에요. 그 브랜드 매장에서 구입한 이력이 있어야 살 수 있는데 저는 지금껏 명품 매장은 다녀본 적도 없거든요. 제가 해올 수 있는 예단은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시누이 한복 정도가 다예요. 그리고 제가 살던 집은 저희 아빠가 보증금을 빌려주신 거라서 이번에 집 빼서 갚아드려야 해요. 제 말에 시부모님과 시누이는 세상을 잃은 표정이 되었어요. 저는 거기에 중지부를 찍었죠. 한국에서 신혼집은 남자 쪽에서 해오는 거 아시죠? 그 말에 시어머니는 기겁을 하더군요. 어머, 얘? 그런 게 어딨니? 미국에선 안 그래. 돈 있는 사람 해야지. 왜 남자가 독박을 쓰니? 니들도 한국식으로 하지 말고 아메리칸 스타일로 하렴. 그게 좋아. 그럼 그럴까요, 어머님? 미국에선 혼수랑 예단 같은 건 없다고 들었는데. 그죠, 어머님? 그럼 어머님 말씀대로 저희 결혼은 아메리칸 스타일로 분담해서 할게요. 어머님 당신 입으로 미국식으로 하라고 했으니 번복할 수도 없었죠. 그렇게 결혼식을 앞두고 벌인 시댁과 저의 기싸움은 제 승리로 끝났어요. 그런데 결혼은 준비 과정이 끝이 아닌 그때부터가 시작인 거더라고요.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순간부터 제 눈앞에는 시월드가 활짝 열렸거든요. 말로는 그렇게 미국 하는 분들이 사고방식은 전형적인 쌍팔년도 한국 스타일로 며느리를 자기 집 몸종 부리듯 하려고 하더라고요. 가족이라는 명목하에 툭 하면 저를 불러다가 운전기사로 부려먹고 관공서 일은 물론 심지어 쓰레기 봉투 사는 것까지 저를 불러서 시켰어요. 거기다 주말마다 가족이 모여서 밥을 먹어야 한다며 매주 시댁으로 불러 식사 준비를 시켰어요. 음식 차리고 설거지하는 동안 저를 제외하곤 누구도 주방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물 한 잔도 자기들 손으로 떠먹지 않을 정도로요. 자기야, 나 더는 이렇게 못 살아. 어떻게 매번 나만 부리고 다들 손도 하나 까딱 안 하는 거야? 내가 이 집 종이야? 이건 너무하잖아.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종이라니. 언제 우리 엄마 아빠가 너한테 그런 취급을 했다고 그래. 아직 한국 생활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너한테 기대는 것뿐이잖아. 그리고 가족끼리 네 일 내일이 어딨어? 너 자꾸 이렇게 선 그으면 나도 너희 부모님한테 선 긋고 살 거야. 그래? 아버님 어머님이랑 아가씨는 한국 생활이 적응 안 돼서 그렇다 쳐. 당신은 왜 집에서도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사는 건데? 결혼하고 지금까지 밥하고 청소, 빨래까지 내가 다 했어. 당신이 한 건 소파에 누워서 나한테 물 따와라, 리모컨 가져와라, 맥주 꺼내와라. 시킨 것밖에 없다고. 당신한테 난 도대체 뭐야? 야, 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엄마랑 내 여동생이 다 해줬어. 그런데 이제 와서 나보고 하라고? 그리고 원래 한국 여자들은 결혼하면 다들 그 정도는 하고 살아. 기껏 너 생각해서 동거하자고 했을 때
동거 말고 결혼하자고 한 건 너야. 네가 바란 결혼이니까 거기에 따르는 책임도 네가 져야 하는 거라고. 그럼 동거했으면 자기도 집안일을 했을 거란 얘기야? 그땐 뭐 했을 수도 있지. 남편은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었어요. 멀쩡한 외모에 직장도 괜찮은 남자가 왜 그 나이 먹도록 결혼을 안 했을까 생각했었는데 이게 이유였던 거죠. 생각 같아선 당장 결혼을 무르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았어요. 엄마한테 전화해 하소연을 했더니 오히려 저를 나무라시더라고요. 그럼 결혼 생활이 달달하기만 할 줄 알았니? 네 아빠도 예전엔 얼마나 이기적이었는데 그걸 고쳐가며 사느라 내가 얼마나 소갈이하고 살았는 줄 아니? 조금씩 고쳐가며 살아. 별 수 있니? 네가 선택한 사람인걸. 가족밖에 모르는 아빠도 예전엔 제 남편처럼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는 말이 그나마 위안이 됐어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 아빠처럼 변화될 여지가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좋은 쪽으로 변하는 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결혼하고 1년이 지나는 동안 시댁 식구와 남편 때문에 몸과 마음고생을 했던 제가 몹쓸 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암이었어요. 직장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심되는 소견이 발견됐다며 재검을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검사를 받았더니 유방암 판정이 나온 거예요. 왼쪽 유방을 제거해야 한다는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당시 제 나이가 고작 28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 나이에 한쪽 유방을 제거한다니 세상이 끝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한쪽 가슴을 잃게 된다는 사실보다 더 괴로운 말을 듣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남편은 제 상태를 전해 듣고는 한숨을 푹 쉬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씨, 그럼 내가 앞으론 한쪽 가슴 없는 여자랑 살아야 된다는 거야? 징그러워서 너랑 어떻게 같이 자냐? 병원에서 보정수술은 안 된대? 여자들 가슴 키울 때 넣는 거 있잖아. 그거 좀 넣어달라고 해봐. 맞다. 그거 넣으면 만질 때 느낌이 이상하진 않을까? 젠장, 이젠 마누라 가슴도 마음대로 못 만지겠네. 저는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라는 작자가 아내가 유방암에 걸렸다는데 이딴 소리를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자기, 지금 내 말 못 알아들었어? 나 유방암이라고. 내 몸에 악성 종양이 생겼단 말이야. 그런데 가슴 못 만지게 되는 게 그렇게 아쉽고 화가 나? 난 죽을 수도 있단 말이야. 야, 너 당장 죽는 거 아니잖아. 막말로 지금 이 순간 가장 빡치는 사람이 누구겠냐? 바로 나야. 결혼하고 2년 만에 마누라가 암에 걸렸는데 열 안 받게 생겼냐고. 수술비에 병원비, 거기다 가슴까지 드러내겠다는데 내가 어떻게 곱게 얘기할 수 있겠냐? 암튼 나 그냥 이대로는 못 넘어가. 받을 건 받아야겠어. 씩씩대던 남편은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처음엔 자기 부모님한테 제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전하는 줄 알았는데 호칭을 들어보니 저희 부모님한테 전화를 한 거더라고요. 장인어른, 예림이한테 얘기 들으셨죠? 네, 그 일로 전화드렸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 계좌로 3억만 보내주세요. 왜냐뇨? 물건을 살 때도 AS 기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 예림이랑 이 정도밖에 안 살았는데 이렇게 하자가 발견됐다고요. 그러니까 병원비에 수술비, 거기다 제가 받은 정신적 충격에 따른 피해 보상금까지 장인어른이 내셔야죠. 장인어른이라면 한쪽 가슴 없는 여자랑 관계 갖고 싶겠습니까? 아, 징그러워서 어떻게 한 입을 덮고 사냐고요. 아, 됐어요. 딸 이혼녀 만들고 싶지 않으시면 3억 제 계좌로 보내세요. 남편은 지 악을 써가며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 모습에 그나마 남아있던 쥐똥만한 정까지 다 떨어지더군요. 야, 네가 이기적인 놈인 건 알았지만 어떻게 중병에 걸린 아내를 두고 그딴 개소리를 짓거릴 수가 있니?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우리 아빠한테 3억을 물어내라고? 내가 네 소유니? 네가 돈 주고 날 사기라도 했어? 결혼하고 지금까지 니네 집일에 종처럼 부려먹기만 해놓고 병드니까 이제 와서 환불받겠다는 거니? 말해봐, 이 개새끼야. 그 나이를 처먹고도 그 정도 사고밖에 못하는 인간이라니? 이런 걸 그동안 인간 대접해온 내가 정신 빠진 년이지.
이참에 깔끔하게 갈라서자. 나도 더는 너 같은 놈이랑은 얼굴 맞대고 살고 싶지 않아. 누구 맘대로 이혼을 하재. 결혼하느라 들인 돈이 얼만데. 이혼할 거면 그 돈 다 토해내고 해. 막말로 내가 바람을 피웠냐 노름을 했냐. 나한테는 이혼 사유가 전혀 없으니까 이혼하려거든. 나한테 위자료 내놓고 해. 알았어? 결국 남편과 저는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병에 걸리자 남편이 했던 말들과 저희 친정의 전화에 위자료를 요구하는 등 남편이 벌인 행동을 법정에서 낱낱이 까발렸어요. 결국 법은 제 손을 들어주었고 저는 재산 분할을 받고 이혼할 수 있었어요. 암에 걸렸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했던 저는 남편 놈에 대한 복수심에 삶의 의지를 불태웠고 결과적으로는 제게 있어선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어요. 수술을 성공적으로 끝낸 저는 투병 생활을 하는 와중에 온라인 중국어 교육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업도 사업이지만 입소문을 타고 1:1 맞춤 강의도 다니게 되었죠. 주로 중국 진출을 하려는 연예인과 기업 간부들이 저를 찾았어요. 덕분에 상류층 인맥도 넓힐 수 있었고 강의료도 두둑이 챙길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모기업 통역을 해주고 인센티브를 받아서 부모님께 선물을 사드리려고 백화점 명품관에 갔는데 거기서 우연히 전 남편과 마주친 거예요. 정확히는 모 명품 브랜드샵 안에서 전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고 마침 그곳에 가려고 왔던 터라 샵 안으로 들어갔다가 되도 않는 0달러를 총동원해 백을 환불받으려고 애쓰는 모자의 모습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아니, 왜 현금으로 못 준다는 거야? 카드로 샀건 캐시로 샀건 아무튼 돈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손님이 원하는 형태로 환불을 해줘야지. 손님, 카드 결제를 구입하신 물품은 카드 취소로밖에 환불이 안 돼요. 아니, 그냥 좀 해주면 안 돼요? 내가 당장 현금이 필요해서 그래. 부탁 좀 합시다. 응? 엄마, 그냥 그 백 써. 사위한테 받은 선물까지 환불 받아야겠어. 카드로 산 건 현금으로 안 내준다고. 조용히 해, 이 녀석아. 한국에선 이런 건 유도리 있게 처리해 준단 말이야. 이봐요, 아가씨. 그러지 말고 나 이거 현금으로 좀 내줘. 나 그렇게 몰상식한 사람 아니야. 미국에서 21년 살다 온 사람이라고. 그런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어. 제 앞에서 있는 교양 없는 교양 다 떨던 전 시어머니는 돈 앞에서 완전 구겨져선 진상을 떨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는 보란듯이 소리쳤어요. 여기가 언제부터 돗대기 시장처럼 변한 거예요? 그깟 백 하나 못 들 수준의 사람까지 드나들면 수준 떨어져서 어떻게 여기 백을 사겠냐고요. 이봐요, 아주머니. 창피한 줄 알아야죠. 여기가 술집이에요? 어디서 아가씨를 찾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살다 왔으면 뭐요? 하는 짓을 보니 시장 바닥에서 5,000원짜리 비닐백 사는 것도 벌벌 떨 사람처럼 보이는데 능력 안 되면 이런 데 오지 마세요. 괜히 브랜드 가치나 떨어뜨리지 말고. 그쪽도 그래. 어떻게 그 나이 먹도록 부모한테 이런 백 하나 못 사줄 정도로 궁색하니? 하긴 그런 수준이니 암 걸린 와이프 핑계로 장인한테 돈 뜯어낼 궁리나 했겠지. 인생이 참 불쌍하다. 제 얼굴을 확인한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은 얼굴이 빨개져서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전 남편은 고개를 떨구곤 저랑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더군요. 하필 들키고 싶지 않은 모습을 저한테 들켰으니 그럴 만도 하겠죠. 그러는 사이 저만은 제게 달려와 미리 주문해 놓은 백을 제게 건넸어요. 그리고는 저를 문 앞까지 정중히 배웅해 주었어요. 불과 몇 분밖에 안 되는 그 짧은 순간 저는 그동안 가슴에 응어리져 있던 전 남편에 대한 울분이 눈 녹듯 사라져버렸어요. 그건 비단 명품백을 살 정도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에요. 병마와 싸우면서도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달려왔다는 거에 대한 기특함 때문이었죠.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잘못이 아닌데도 손해를 보기도 하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착하게 사는데도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바로 그 이후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역경을 이겨나가는지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내 자신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박수받을 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저는 병마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거예요. 완치 판정을 받는 그날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니까요. 여러분도 응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이 최고라고 감히 말씀드려요. 건강 조심하시고 즐겁게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